자, 그러면 심층 인터뷰. 달러 가치, 유가, 중국 부양책 굉장히 중요한 매크로 얘기들만 함축적으로 말씀해 주실 겁니다. 하나증권의 이재만 투자전략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사실 우리가 제일 불확실하고 알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금리부터 국제유가 그다음에 이 파급 효과로 인해서 또 연준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에 대한 고민들인데 그 부분에 대한 한번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지표 숫자들부터 확인을 하고 이게 어떻게 영향을 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 텐데 어떻게 국제유가부터 한번 그러면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요즘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가가 상승하는 부분들도 좀 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글쎄, 근데 유가 상승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좀 지표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제가 그냥 그래프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게 되면 최근에 유가가 왜 올랐을까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사우디의 감산이라는 부분이 영향을 좀 많이 줬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갖고 온 그림의 왼쪽에 있는 걸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 사우디는 감산을 했고 보이시는 것처럼 생산량이 최근에 줄어들고 있는 건 맞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4개월 정도 원유 생산량이 줄어드는데 근데 오펙 국가는 사우디만 있는 건 아니죠. 보이시는 것처럼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이라크, 쿠웨이트, 이란, 베네수엘라 이런 쪽들 국가들도 오펙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사우디가 감산하는 동안 이들 국가들은 오히려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모습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근에 사우디의 감산이 이슈가 되긴 했습니다만 과연 다른 국가들이 사우디의 감산에 동참할 거냐라는 부분은 약간 회의적인 반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오른쪽의 그림은 가격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여기 균형 재정 유가라고 써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산유국들이 어느 정도 원유 수준 가격에 머물러 있을 때 재정 수지가 적자가 나지 않을까에 대한 표시를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국가별로 좀 다른 모습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사우디가 대략적으로 균형 유가가 한 75불 정도 되고요. 75불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재정 수지가 적자가 난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다른 국가들 잠깐 보시게 되면 쿠웨이트 같은 경우 한 66불 정도 되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아랍에미레이트가 가장 낮은 55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우디도 그렇습니다만 다른 국가들도 현재 유가 정도 수준이면 재정 수지 자체가 크게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사우디의 감산 여파가 다른 국가들로 이어지거나 또는 동참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인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유가가 현재 WTI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대략 86에서 87불 정도 사이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 내외가 고점일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좀 엿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우선 유가 먼저 정리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가는 더 막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다. 예, 아무래도 최근에는 좀 감산이라는 이슈가 좀 강하게 영향을 좀 미쳤던 부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유가라는 게 꼭 상승할 때 감산 영향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렇게 이렇게 막 지표들의 중요성 자체가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미국의 제조업 최장 경기라든가 중국의 제조업 최강 경기가 좋아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까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유가가 그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인은 많지 않다라는 생각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감산 이슈가 저희들한테 더 확 좀 다가왔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중국 부진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감산 결정도 나나보다 막 이런 얘기들 해석들을 하는데 지금 중국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전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우선 중국은 올해 내내 굉장히 기대감이 높기는 했었는데 그 기대가 대부분 다 좀 실망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올해 중국은 기준금리라고 불리우는 대출 우대금리를 낮추기는 했습니다. 근데 연초에 시작할 때 1년물 대출 우대금리가 3.65%였는데 지금이 3.45%인 거죠. 그러니까 20bp를 낮췄다는 게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되고 현재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이죠. 그러니까 소매 판매 증가율이 물론 그 GDP를 대변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경기를 바라보실 수 있는 척도가 되는데 이게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현재 2.5%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금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출 금리가 3.45%니까 이거보다도 낮은 소매 판매 증가율을 갖고 있죠. 어떻게 보면 소비를 부양하려고 하게 되면
대출 금리 자체를 흔히 얘기하는 소비 증가율 밑으로 떨어뜨려야지 가능한데 네. 이게 좀 여기서 약간 이제 흔히 얘기하는 기대와 그리고 현실이 좀 미스가 생겼던 부분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기 부진이 물론 이제 흔히 얘기하는 유가의 상승에도 약간 흔히 얘기하는 우려감을 갖고 있었지만 이게 달러 가치 상승에도 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좋았으면 달러가 덜 강했을 텐데 네. 달러가 중국 경기가 좀 약해지다 보니까 강해지는 모습들을 갖고 있는데 근데 중국은 대표적으로 뭔가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 이 그림의 왼쪽의 그림을 잠깐 보시게 되면 예. 아까 언급을 좀 드릴 때 유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최근의 변화 중에 하나가 중국의 PMI 제조업 지수가 아직은 위축 국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3개월 연속 반전을 하고 있고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진한 초록색 선이 신규 주문에서 재고 지수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규 주문이 늘고 재고가 줄어들게 되면 저 지표가 올라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재고 순환 지표라고 불리우게 되는데 이 지표 역시도 최근에 플러스권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고는 좀 줄어들고 있고 신규 주문은 좀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른쪽의 그림을 잠깐 보시게 되면 중국의 대표적인 고민의 문제가 디플레이션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경기가 부양이 안 되고 가격이 안 살아나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중국의 그 PMI 조 제조업 지수 안에서 구매 물가 지수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얼마를 지불하고 언제로라든가 제품을 사오겠느냐에 대한 구매 물가 지수가 될 텐데요. 보이신 것처럼 이건 역시도 한 3개월 연속 상승을 하게 되면서 조금이나마 중국의 디플레이션의 탈피 가능성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점진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 즉 중국은 대표적으로 뭔가 굉장히 큰 기대를 하진 않습니다만 지표가 더 악화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좀 생각을 하시면 여기도 달러 가치가 약간 정점일 가능성을 좀 내비치게 됩니다. 위안화의 강세라든가 원화의 강세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포인트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경제나 경제 지표가 지금보다 뭐 더 악화되는 것보다는 좀 네. 회복 쪽으로 무게감은 주셨는데 사실 올해 초부터 부양책이 안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계속 지금까지도 의문을 하는 건 중국이 정말 부양 위기가 있는 거야?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 인하해 준다고 해도 너무 못 미치는 네, 수준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위원님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중국에 대한 기대가 이제 예전에 대한 그 흔히 얘기하는 학습 효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안 좋으면 중국이 뭔가 굉장히 큰 부양책을 써줄 거야라는 건 학습 효과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학습 효과 자체가 굉장히 기대치도 낮아지고 그 가능성도 떨어지게 되면서 솔직히 거의 기대감이 많이 없어진 상황이 현재의 중국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는 약간 역발상으로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예를 들면 너무 기대치가 낮으면 발표되는 지표들 자체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경우들이 꽤나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부분들. 아마 이런 것들이 중국을 바라보시는 반전 포인트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너무 나빠졌던 부분들이 더 나빠질 게 없는 상황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한편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중국의 경기라든가 뭐 주식시장에 대한 체크 상황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결론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서 좀 네. 그렇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 굳이 중국? 네.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역발상에 대한 아이디어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굳이 중국을 바라보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국이 굉장히 여태까지 주었던 수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중국은 예전처럼 우리나라에 뭔 큰 수혜를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근데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던 시각들을 조금 한 번씩은 변화를 주실 수 있는 시점들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중국이 대단한 경기 부양책을 써서 예전만큼 우리나라에 큰 긍정적인 여파를 주고 긍정적인 임팩을 줄 거라는 생각보다는 여기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악화되지 않을 때 내가 어떤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조금은 더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만 치지 마 해서 사고 안 치는 정도의 그냥 딱그 우리한테 스탠스. 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의 네. 뭔가 뉴스는 막 큰일 날 것처럼 막 이렇게 나오지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 네, 그 정도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반대편에서 질문을 드려보면 큰일 날 것 같은 네. 곳 중에 하나 중국의 부동산 쪽이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돼갑니까? 근데 중국의 부동산 경기에
대한 부실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솔직히 올해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죠. 작년부터 나왔었고 그래서 뭐 헝다, 벽개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통제 가능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부동산 개발 관련 기업들의 디폴트 리스크가 거기 주가라든가 이런 걸 보시면 거의 다 많이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채권이 액면 가격들이 거의 그 액면가 대비 현재 가격 거래되는 가격 수준이 한 5%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95%가 이미 빠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미 가격 지표에 그러니까 8월 달에 반영이 된 게 아니고요. 이전부터 작년부터 반영이 되고 내려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아마 위안화가 최근에 약세를 워낙에 빠르게 보이다 보니까 나타났던 현상인데 이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지표들이 어느 정도 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형성하고 조금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위안화도 최근에 보셨던 게 7.33 위안 정도, 3, 4 위안 정도 이 정도인데 이 정도가 좀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표가 바닥에서 조금은 회복을 하고 네. 위안화가 안정이 된다는 전제 하에 네. 중국 정부가 그래도 우리가 포기했었던 경기 부양책보다는 좋게 나오면 네. 그래도 시장보다 우리의 기대보다는 더 잘 갈 수도 있겠다. 라는 정도의 라는 생각을 정도. 갖고 있고 네. 업종이 받는 수혜는 약간 예전보다는 협소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확장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약간 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지표가 위안화의 강세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원화도 달러 대비 좀 강세로 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겠죠. 그러면 네. 그냥 연결시키셔서 이게 무슨 수혜가 있을까 주가에는. 근데 일반적으로 원화가 강세로 가는 국면의 최대 수혜주는 항상 반도체인 거죠. 꼭 중국의 경기와 연결을 안 시키셔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중국 경기와 연관성이 높은 하고 중국의 부진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을 못 쓰는 업종이 또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흔히 얘기하는 순수 화학이라고 하죠. 퓨어 케미칼 쪽들 이런 쪽들도 한 번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회를 가질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한 평가들을 이렇게 들어봤고요. 중국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요. 그럼 미국 전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유 질문하셔도 되죠. 미국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그러면? 네네. 또 하나 이제 시장을 흔들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받쳐주기도 했던 게 이제 국채인데 이 돌아가는 상황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선 국채 금리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돈에 대한 수요를 나타내고 이자율에 대한 함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면 금리가 상승을 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경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은데 금리만 자꾸 올라가니까 비용 부담만 많이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가끔씩 얘기에 나오는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가 5%를 넘었다라는 얘기가 되게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약간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때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냐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보면 여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가 5%를 넘어서게 되면 이게 고민이 뭐냐면 S&P 500 지수의 포워드 PER이라고 하죠. 12개월 예상 PER이 네. 20배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주가의 1년물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때 이게 12개월 PER의 역수를 취하는 게 일반적인데 20배의 역수면 5%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 생각해 보면 국채 금리가 5%고 주식 시장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5%라고 하면 뭘 사겠냐라고 물어보면 주식은 잘 안 사죠. 그냥 국채가 더 그렇죠.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결국 저 미국의 국채 금리가 떨어질 수 있겠느냐에 대한 여기가 정점이겠냐에 대한 고민도 조금 많이 필요한 부분이 현재의 시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잠깐 증명을 해드리긴 할 텐데 이 데이터는 꼭 주식시장에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우선 미국의 국채의 그 수급 상황을 하나 잠깐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국채는 아시는 것처럼 매도가 많아지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겠죠. 가격이 떨어지니까 네. 금리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현재 매도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을까? 그림을 보시게 되면 미국의 2년물의 전체 포지션에서 매도 포지션의 비중은 80% 정도입니다. 그리고 10년물이 70% 정도 되는 거죠. 그래프 그냥 숫자로도 그렇지만 이게 값을 그리고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2006년 이후에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팔 사람은
이미 다 많이 팔고 있다는 상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의 트리거만 생기면 오히려 이게 주식시장으로 얘기하면 쇼커버링 같은 거겠죠. 네.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금리를 좀 낮출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다양한 좀 지표들의 결합이 필요할 텐데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우선 최근에 그 미국의 금리를 띄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압력이라고 생각을 대부분 다 하게 됩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두 개가 있죠. 항상 이렇게 헤드라인이라고 하는 에너지 가격과 식품 가격이 포함된 인플레이션이 있고 코어라고 불리우는 에너지 가격과 식품 가격은 빠져 있지만 주택 가격의 비중이 굉장히 큰. 네. 근데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가 주택 가격들이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기지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에 급등해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임대료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 날 발표될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지표는 아마 코어 쪽, 특히 핵심 물가 상승률 이런 쪽들이 상대적으로 지난달보다 좀 낮아질 거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는 게 약간 추세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금리가 여기가 정점일 거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여기 금리 정점의 시그널은 그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데이터가 미국의 고용시장 데이터인데 미국의 고용시장은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좋죠. 좋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그 좋은 이유가 뭘까냐라는 부분은 결국 저임금 서비스업들, 건설업들이 굉장히 취업자 수를 많이 끌어당기고 있고 대신 보이시는 것처럼 고임금 서비스업이라든가 아래쪽 왼쪽에 보이시는 그 그래프 미국의 최근에 산업을 이끌고 있는 게 IT라든가 테크 쪽인데 이런 쪽들은 오히려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없는 성장과 흔히 얘기하는 고임금 서비스업들의 취업자 수의 감소는 결과적으로 끝으로는 임금 상승률이 앞으로 더 높아지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데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는 향후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제어하기도 하는데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임금 상승이 진행이 돼야 소비가 늘어나는데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걸 또 반증하기 때문에 좋은 데이터만은 아닌데 다만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 이런 것들을 해보실 수 있고, 그리고 네 번째로 보여드리는 미국의 금리가 여기가 정점일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수출될 가능성도 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데이터를 보게 되면 중국의 대미 수출 증가율이라든가 미국의 대중국 수입 증가율 이런 쪽들이 반전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물가가 낮아졌던 중국의 제품들이 다시 미국으로 수출되면 가격이 좀 낮아질 가능성은 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디플레를 좀 수출한다는 의미 이런 것들도 물가 안정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의 금리가 여기가 정점일 거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이유가 여기 보이시는 실질 금리 데이터를 잠깐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 미국의 실질 금리는 기준금리에서 1년 예상되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시게 되면 실질 금리가 되는데 2%가 약간 넘고 있습니다. 2%가 넘었던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제 금리가 2%를 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저기 연한 회색선이 미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인데 이게 잘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여기가 왜 그럴까냐라고 생각해 보면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갔다는 건 가계가 들이는 고정 비용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전보다 많이 증가를 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실질 금리가 플러스면 투자보다는 소비보다는 저축을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경기가 약간 위축될 수 있는 정체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결국 미국의 금리 상승을 좀 제어할 수 있는 요인들, 물론 다 100%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얘기긴 아니긴 합니다만 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얘기하는 약간 미국의 금리가 여기서 좀 정점을 형성할 가능성도 한번 좀 체크해 보실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라는 생각도 갖고는 있습니다. 근거들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기본 전제 자체는 지금 미국 경제나 아니면 연준 정책에 대한 시장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그 부담감이나 리스크는 이미 그러면 다 반영됐다는 전제 하에 이게 가능한 거죠. 예, 어느 정도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9월 20일 날 FOMC 회의가 있을 네. 예정인데 점도표도 공개가 되는 회의이기도 하죠. 근데 아마 이 자리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동결과 동시에 약간 이제 흔히 얘기하는 금리의 하락이라든가 정점의 형성 가능성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그 확률이 높아질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시장 흐름이나 왜 앞으로의 흐름에서 우리가 성장주를 봐야 되나? 우리가 아니 그러면 요거 하나만. 네. 시간이 별로 없네요. 중국은 디플레 안 온다. 경제가 부러질 일이 없다. 유가 급
급등 안 한다. 그리고 뭐 국제 금리도 뭐 그냥 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제일 걱정하는 리스크는 뭡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네. 어쨌거나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정점이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네. 근데 이게 다만 여기가 정점이니까 앞으로 지수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점을 찍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높게 생각을 합니다만 네. 이거의 방향성의 속도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의 뭐 10년물 국채 금리가 4.2, 4.3이 정점이다. 그럼 이제 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더디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수가 반전하는 속도도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 결국 방향성의 속도 문제도 나중에 주가 수익률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다 보니까 속도 자체가 그렇게 빨라질 거라는 생각들을 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은 것도 현실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향성의 문제로 저희는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고 속도는 네. 한번 두고 보시죠. 네. 네, 속도 측면에서 명확하게 족적을 남긴 엔비디아는 어떨까? 와. 그리고 이게 과연 이제 엔비디아.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 성장주에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저는 사실 궁금합니다. 엔비디아 천불 가죠? 왜요? 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주식을 이렇게 바라보실 때 굉장히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라는 보게 되는데 항상 주식은 이렇게 살아있는 생물을 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진화가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오. 테마주라는 게 매번 테마주에 있으면 주식이 잘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네. 테마주가 성장주가 될 때 굉장히 주가가 좋습니다. 그리고 성장주는 그 지배력을 유지하거나 지위를 잃지 않을 때 더 좋은 성장주가 되는 거고 가치주도 기회라는 게 있겠죠. 가치주는 그 주가가 올라가려면 테마가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맞물리는 관계에서 순환을 해야지 그 해당 주식들의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데, 근데 올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주가를 봤던 게 이제 엔비디아가 되겠죠. 근데 엔비디아는 이게 작년에 이맘때를 생각하시면 AI라는 건 약간 테마에 좀 가까웠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이제 굉장한 성장주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성장주, 그러니까 테마에서 성장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 어떤 정량적인 평가가 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단순하고 원론적으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올해 엔비디아가 테마에서 성장주로 갈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여기 그림의 왼쪽에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아주 숫자로 간단하게 입증이 가능합니다. 올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 증가율과 같이 비교를 해보면 월등히 높은 60%대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는 역기조 효과라는 게 생겨서 엔비디아의 매출 증가율이 떨어지죠. 올해보다는 한 34% 정도 됩니다. 근데 34%도 내년에 어떤 반도체 기업도 이걸 이기기가 쉽진 않습니다. 미국 내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새로운 매출 1위 기업이 태어나고 탄생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었고 프리미엄을 줬었고 그거의 가장 정량적인 기준의 절대적인 평가는 매출 증가율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60%가 증가한 상황에서 34%가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네. 이게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이 물론 전망치니까 낮아질 수도 있고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이게 매출이라는 게 지금 상황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여기 그림의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가끔 미국의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을 보시게 됩니다. 근데 네. 대부분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은 주당 순이익이라는 EPS를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는데 현재 미국은 80% 정도니까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10개 기업 중에 8개는 EPS가 전망치보다 발표치가 더 높게 나오는 거죠.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 EPS는 잘 생각해 보면 기업이 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해도 EPS는 오를 그렇죠. 거고 네. 구조조정을 해도 EPS는 오를 수가 있습니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들어낼 수 없는 건 매출액입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매출액 기준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은 미국도 5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처럼 이렇게 매 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매출액 서프라이즈를 낸다는 건 참으로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마가 성장주로 가는 가장 좋은 이렇게 좋은 정량적인 평가는 매출로 평가를 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맞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내부적인 특징을 하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성장주를 바라보시는 대표적인 기준이 될 것 같다는 생각. 그러니까 최근에 여기 그래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비용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평가를 할 때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는 WACS를 쓰게 됩니다. 네. 엔비디아가 14% 정도 됩니다.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 비용보다 더 높은 게 있죠. 수익성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모든 비용을 커버하고도 말 만큼 ROE가 한 높은 58%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근데 수익성보다 더 높은 게 뭐냐면 외형 성장의 속도, 즉 매출 증가율이 훨씬 더 높기는 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구조지만 이렇게 서 있는 게 성장주의 모습인데 한국은 이런 기업들이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바라보실 때는 좀 기준 조건을 완화하셔서 이게 그 흔히 얘기하는 WACC라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ROE보다 향후에 매출 증가율, 외형 성장의 속도가 빠를 거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훨씬 더 약간은 성장주 쪽에 조금 더 가깝게 서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고 보시는 것처럼 물론 이제 잘 아시는 뭐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흔히 얘기하는 SDI라든가 이런 2차 전지급도 있긴 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기업들, 네이버와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리고 SK 바이오판과 같은 약간 헬스케어 기업 이런 쪽들이 여기에 좀 포함은 되기는 합니다. 한 번쯤 좀 성장주의 컨셉으로 관심을 좀 가지신다라고 하면 이런 쪽들도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하나의 종목의 아이디어들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성장주를 평가하실 때의 방법론들 이런 것들을 하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성장주 중에서도 금리가 상승을 해도 잘 안 흔들리는 성장주들이 있겠죠. 이런 성장주들이 뭘까냐라는 부분.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게 아마존입니다. 근데 아마존은 이게 매출 증가율이 높거나 ROE가 높은 기업이었다기보다는 여기 그림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 텐데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네. 아마존은 기본적으로 매출이 꾸준하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과정에서 저기 매출액 대비 캐펙스 비율이라는 네네. 투자 비율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매출이 증가하는 만큼 투자를 계속 진행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 구조를 가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매출이 늘어나면 투자를 늘리고 그 늘어난 투자는 다시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이런 구조가 흔히 얘기하는 성장주가 금리가 올라가도 흔들리지 않고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이게 투자를 한다는 건 기업의 자신감을 또 반증하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시장의 지배력을 높일 수 있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주가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여기 그림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 텐데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진한 초록색이 왜 롱숏 전략을 할 때 EPS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기업을 사고 네. 하향 조정되는 기업을 파는 게 일반적인 전략입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갈 땐 잘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EPS 추정치가 잘 안 맞을 거라고 생각하죠. 대신 굉장히 성과가 좋은 롱숏 전략은 보이시는 연한 회색점처럼 전월 대비해서 흔히 얘기하는 캐펙스라고 불리는 투자 지출의 증가,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걸 사고 하향 조정되는 걸 파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 된다는 것도 한 번쯤 투자라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데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관점에서 약간 성장주 중에서도 그 지위를 좀 더 확고히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PER이 높낮이로 꼭 따지신다라기보다는 한 번쯤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흔히 얘기하는 자본 지출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산업재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조선과 기계업 쪽 이런 쪽들이 되는데 실제로 여기 보이시는 그 기업들 잠깐 보시게 되면 대표적으로 매출은 한 25년까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본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추정치는 올라가는 기업들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 아시는 올해 주가가 되게 좋았던 기업들이기도 한데 이런 기업들이 흔히 얘기하는 매출이 늘어나고 투자를 증가시키고 그게 다시 매출이 늘어날 거라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기업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현대중공업도 있고요. 현대로템도 있고 LS 일렉트로닉, 뭐 효성중공업, LIG 넥슨, 현대건설기계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좀 들어가게 됩니다. 성장주 중에서 좀 지배력을 높일 수 있는 성장주의 컨셉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실 수 있는 데이터하고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 가치주가 조금 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무겁다고 해야 되나 무거운 산업군 쪽이고 가벼운 쪽이 이제 성장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숫자로 보거나 리스트업을 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성장주를 나누실 때 가치주하고 구분하실 때 항상 PER의 높낮이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좀 고정관념을 깨시면 예를 들면 가치주라는 게 PBR이 낮고 PER이 낮은 가치주를 찾으신다라고 하면 물론 있죠. 되게 많긴 한데 그거는 그냥 계속 PER이 낮고 PBR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 없는 종목일 수 있는. 네, 삼성생명
삼성생명. 항상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찾으시기보다는 지금의 가치주는 그럼 어떤 게 될 거냐 이런 성장주들 컨셉 말고 그럼 지금의 가치주가 필요한 거는 왜 최근에 미국에서 그 헬스케어 업종이 대단히 강세를 많이 보이고 있죠. 근데 헬스케어 업종이 PER이 낮아서 이게 주가가 강세라는 것보다는 여기 왜 오른쪽에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잠깐 가치주를 찾을 때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미국의 헬스케어 업종의 특징은 ROE가 굉장히 항상 꾸준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도 저 높은 수익성을 잘 지켜줄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막대 그래프를 또 보시게 되면 미국의 헬스케어 업종의 또 다른 특징은 부채 비율을 많이 낮췄다는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코로나19 이후에 별로 줄지 않았는데 헬스케어 업종은 줄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하는 가치주의 특징은 수익성을 잘 유지할 수 있느냐와 지금 같은 때는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부채 비율을 낮춰야 비용 부담이 덜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이게 오히려 가치주를 바라보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은 이런 거는 업종으로 보기보단 종목으로 다 평가를 하시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부채 비율이 최근에 가장 많이 줄어든 게 업황이 좀 어려웠던 네. 뭐 대한항공이라든가 삼성엔지니어링이라든가 약간 호텔신라 이런 쪽들을 보시게 될 텐데 이런 쪽들도 충분히 PER과 PBR의 눈높이보다는 오히려 이런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가치주를 좀 바라보실 수 있는 또 다른 조건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매크로 상황 그리고 우리가 가치주, 성장주 요거를 그냥 딱 대충 뭐 칼로 무자르듯이 이렇게 보기보다는 조금 더 넓은 개념에서 이곳저곳 다방면을 보면 어떨까 이런 또 말씀을 해주셨죠. 기준을 확실히 정해주신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더 명확해진 감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많이 지나서 심층 인터뷰 하나증권의 이재만 투자전략팀장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